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정책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한미 관계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하며 한국을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군인들 덕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충격받았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그 사연을 전달합니다. 잠시만요. 1초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퍼 중위입니다. 텍사스 미군 기지의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쏟아지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ROTC 출신으로 임관 후 몇 년간 성실하게 복무했고 최근 중위 계급을 달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지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죠.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존슨 대령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한 장의 발령장을 건넸습니다. 하퍼 중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발령 났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한국으로 발령받았다고요? 한국이라고요? 거기 분단국가로 위험한 곳 아닌가요? 존슨 대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운이 좋네. 요즘 미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파견지 중 하나야.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아내 애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으로 발령받았어. 3년 계약으로. 한국이라고? 거기 아직도 위험하지 않아? 분단국가에 북한이랑 가깝잖아. 애슐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애슐리와 함께 인터넷으로 한국, 특히 평택에 대해 검색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죠. 한국전쟁 당시 황폐했던 나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반짝이는 초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애슐리는 점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모습이야. 다음날 부대에서 한국 근무 경험이 있는 선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캠프 험프리스? 정말 운 좋네. 내가 있을 땐 한창 개발 중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됐다고 하더라고. 마크 상사가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음식은 말할 것도 없지. 특히 BBQ. 아니, 한국 사람들은 그걸 삼겹살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최고야.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도 걱정 섞인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분이라 아시아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으셨죠. 아들아, 내가 젊었을 때 본 아시아와 지금은 완전히 다를 거다.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가보렴. 아버지의 격려가 저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존슨 대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1980년대 평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초가집 몇 채가 전부였죠. 이게 40년 전 평택이야.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야.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도 있고 초연대식 도시로 변했지. 한국인들의 그 빠른 발전 속도를 직접 경험해 보게 될 거야. 발령 전날 밤 애슐리와 함께 짐을 꾸리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시작한 결혼 생활인데 낯선 나라에서 새 출발이라니.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댈러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앞으로의 3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상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자란 제가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 살게 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발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과거 미군들이 고된 임무로 여겼던 한국 근무가 이제는 가장 선호하는 파견지가 되었다는 것도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넓게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정돈된 도로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저와 애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더욱 놀라웠죠.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항은 마치 미래도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많은 디지털 안내 시스템과 안내 로봇이 오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김도현이라는 한국인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 가시죠. 하퍼 중위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캠프 험프리스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도현의 영어는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공항의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동 에스컬레이터, 디지털 안내판, 깔끔한 화장실. 모든 것이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택이 이렇게 발전한 도시였나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좀 더 시골 같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곳은 논밭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말씀으로는 미군들이 처음 주둔했을 때는 비포장도로의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고 첨단 산업 도시가 됐죠. 캠프 험프리스에 도착해서도 놀랐습니다. 주변의 한국 도시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미군 기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쾌적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오늘 저녁은 제가 한국 음식 맛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도연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기지 내부는 미국 부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한국적인 요소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써져 있는 안내판,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 기지 내 식당에서도 김치와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친 후 김도연은 우리를 평택 시내의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들어간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작은 그릇들이 쏟아져 나와 당황했죠. 이게 다 뭔가요? 애슐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하는데 한국 식사에서는 밥과 함께 여러 가지 작은 요리들을 같이 먹습니다.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서 한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시끌벅적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활기찬 식사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식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며 유대감을 쌓는 문화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밤거리가 여전히 밝고 활기찬 것이 놀라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밤거리를 걷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시간에 혼자 다니기 위험한 지역이 많은데 여기는 정말 안전해 보이네요. 애슐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죠. 첫날 밤 캠프 험프리스 내 임시 숙소의 짐을 풀며 애슐리와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솔직히 일부 면에서는 미국보다 더 편리한 것 같아. 숙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평택의 밤 풍경은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고 김도연의 도움으로 기지 밖 주거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세라는 독특한 주거 계약 방식이 있어요. 집주인에게 큰 돈을 맡기고 이자 개념으로 집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결국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월세로 계약했습니다. 29층 아파트의 창문에서 바라본 평택 시내의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높은 아파트는 처음이야. 애슐리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김도연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인터넷 설치부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까지. 특히 인터넷 속도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던 인터넷의 10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가정용 인터넷 속도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김도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으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겨우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할 일이었죠. 애슐리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너희들은 믿지 못할 거야. 여기 인터넷은 정말 광속이야. 은행 업무도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좌 개설에 여러 날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단 30분 만에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고 모바일 뱅킹 앱은 미국 은행 앱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도 감탄할 만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고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죠. 미국에서는 차 없이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여기서는 오히려 차가 있으면 주차 걱정으로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는 서울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자 제가 물었습니다. 차를 안 가져가요? 저는 웃으며 교통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 없어도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어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김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하자 깨끗한 객실과 정확한 도착 시간 안내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시 운행을 한다고요? 와,
뉴욕 지하철과 비교도 안 되네요. 서울 구경을 마치고 늦은 밤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여기선 모든 게 배달 가능해요. 애슐리가 시계를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인데 배달이 된다고요? 물론이죠. 한국은 24시간 배달 천국이에요. 김도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양념 치킨과 맥주를 주문하고 30분 후 우리 앞에는 따끈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지입을 베어물고 애슐리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와. 양념 치킨은 뭐죠? 미국 치킨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저는 웃으며 맥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양념 치킨이 유명한 거예요. 너무 맛있고 여긴 배달 천국이죠. 애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편리함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치킨을 먹으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편리한 생활은 상상도 못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이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 생활의 진짜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며 우리는 더 많은 편리함을 발견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가 거의 모든 곳에서 제공되었고 휴대폰 데이터 요금도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있어 원하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어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병원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일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애슐리가 갑자기 두통으로 고생할 때 근처 병원에 바로 방문할 수 있었고 30분 만에 진료와 처방을 모두 받았습니다. 비용도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애슐리가 의아해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국 생활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불편함들이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이제 우리는 한국 생활을 진심으로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불안과 편견은 이제 감탄과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달째 되던 날 캠프 험프리스에서 중요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한미연합 훈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이번 훈련은 한국군과 미군이 소규모 팀을 이루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하퍼 중위, 이번 훈련에서 자네는 한국군 박민수 대위와 팀을 이룰 걸세. 존슨 대령이 브리핑 중에 말했습니다. 훈련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집결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민수 대위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완벽한 제복 차림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그는 첫인상부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훈련에서 좋은 성과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죠. 박민수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불안했습니다. 미군이 기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훈련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훈련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박민수는 한국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무병력 제도부터 최근 군 현대화 프로젝트까지 흥미로운 주제들이었죠. 한국은 아직 국한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합니다. 예전에는 3년이었지만 지금은 18개월로 줄었죠. 박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정말 다른 세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한국군 부대는 미군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상관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한국군 부대의 구령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군도 규율이 엄격하지만 이 정도로 획일적이지는 않은데 신기하네요. 이번 훈련의 핵심은 소규모 팀 단위로 적진에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박민수는 4명의 병사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군 2명, 미군 2명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팀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을 세울 때 박민수의 전략적 사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형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3가지 침투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미군 장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죠. 저는 미군의 작전 방식을 설명하면 박민수는 그것을 한국의 지형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최적의 전략을 도출해냈습니다. 실전 훈련이 시작되자 정말 힘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밤새 진흙탕 속을 기어가고 추운 강을 건너고 적의 추적을 피해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놀라웠던 건 한국군 병사들의 체력과 인내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치지 않는 거죠? 휴식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훈련소부터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요. 오늘은 사실 그렇게 힘든 편도 아닙니다. 한국군 상병의 대답에 절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군 내부의 계급 문화였습니다. 박민수 대위는 부하들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깊은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임무 후에는 항상 먼저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 주기도 했죠. 한 번은 미군 병사가 발목을 삐었을 때 박민수가 직접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업어주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상관이 부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전우회라고 부르는데 이건 단순한 동료 의식을 넘어선 가족 같은 유대감이죠. 3일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특히 뿌듯했던 것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팀워크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임무 중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한국군 병사들의 신속한 대응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적군 역할을 하는 부대에게 거의 포위될 뻔했을 때 박민수의 빠른 판단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부대에서는 양국 군인들을 위한 친목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텐트가 설치된 야외 공간에서 삼겹살 파티가 열렸죠. 이게 바로 진짜 한국식 회식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유대감을 다지는 거죠. 박민수가 소주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군 장교들이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에 또 한 번 감명받았습니다. 그들은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병사들에게 존중을 표하고 젊은 병사들의 의견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저는 한국군 장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한 한국군 대위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배려를 의미하죠. 우리는 엄격함과 따뜻함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버스 안에서 박민수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안보 상황부터 개인적인 군 생활 경험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참혹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군대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필수적인 존재예요. 박민수의 진지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졌지만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지는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군을 단순히 미군의 도움을 받는 군대가 아닌 함께 싸우는 강력한 동맹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번 훈련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군의 규율과 헌신,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따뜻한 동료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군사 훈련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기지 내 TV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검토 중,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식당에 모인 미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곧 기지 전체에 뉴스가 퍼졌고 미군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막 부임한 젊은 병사 하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왜 여기 있는 거죠?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한 나라고 자기네 나라는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여러 병사들이 동조하는 듯했습니다. 미국의 세금으로 왜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를 지켜줘야 하냐는 논리였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단순히 지켜주는 나라와 보호받는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상호 이익 때문이죠.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될 거예요. 우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거점을 잃게 되고요. 제 의견에 훈련을 함께했던 톰슨 중위가 거들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경험해보니 한국군은 정말 강합니다. 북한에 대응할 능력이 충분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더 큰 그림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북한 대응 기지가 아니에요.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죠. 그날 저녁 톰슨과 저는 부대 근처 술집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아닐까요? 저는 소주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무너져요. 톰슨은 물었습니다. 미군 철수가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알고 있어요. 한국을 떠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큰 타격이 생긴다는 것을. 다음날 저는 톰슨과 함께 오산공군 기지에서 미군 장성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견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브리핑 후 톰슨은 말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한국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방위비 분담금뿐 아니라 부대 시설과 훈련장 제공까지. 그날 밤 기지 내 식당에서 CNN 방송을 보고 있던 저와 톰슨 중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화면 속 정치인들은 한국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며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톰슨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한국의 실제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와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는 한국은 50년 전 가난했던 나라의 이미지일 뿐이죠. 우리 주변으로 다른 미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갑자기 격렬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자국 국경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왜 지구 반대편에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병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린 단순히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지키고 있어요. 한국 주둔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예요. 베테랑 병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지금은 2025년이라고요. 젊은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논쟁이 점점 격해지자 존슨 대령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진정하게, 이런 결정은 우리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화, 지정학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수개월간 보지 못했던 미국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소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논쟁이 미국 내에서 격렬하게 진행 중이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며 철수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미국의 친구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실제 모습, 그리고 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주 후 중요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군 수뇌부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을 존슨 대령이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철수 시나리오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SNS 등에 게시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논란이 아닌 실제 가능성으로 다가온 철수 이야기에 많은 미군들, 특히 한국에서 오래 근무한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과 편견은 이제 온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떠나야 한다는 상황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으로서 미국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애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철수하면 우리도 돌아가야 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기지 내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대 식당에서 저와 함께 한국에서 근무했던 마이크 상사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하퍼, 중위, 오랜만이군. 한국 소식 들었어? 마이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존스 대위 알지? 그가 전역 후 한국으로 돌아가 아예 정착했다더군. 이젠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네. 마이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존스 대위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났던 베테랑 장교였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소식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즘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 한국 생활을 경험한 미군들이 전역 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지. 심지어 한국 영주권을 받거나 귀화하는 경우도 있다더군. 마이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상하게 한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영어 교사로 시작하지만 요즘은 국제기업에 취직하는 사례도 많아.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미군 출신이라면
꽤 좋은 조건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더군. 집에 돌아와 애슐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을까? 애슐리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전역 후 한국에 정착한 미군들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박민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하퍼 중위님,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실 캠프 험프리스 주변에는 전역 미군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어에 능통한 인재를 찾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정보를 모아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민수의 메일을 읽는 순간 막연했던 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슐리와 함께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복무는 앞으로 2년 남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지. 그리고 한국에서 인정받는 자격증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텍사스 지역대학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고 주말마다 한인 교회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환 계획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미군 동료들 중에는 놀라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 생각이야?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치안, 뛰어난 대중교통,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그 활기찬 에너지가 그리워요. 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서 살면 우리는 언제 볼 수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도 있고 비행기로 언제든 방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한국에 놀러 오실 수 있잖아요. 저는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저희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으로의 귀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더 많은 한국 출신 미국 이민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한국이 정말 가난했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요. 텍사스 한인회 회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역전된 상황이 흥미로웠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시대가 된 거죠.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교육열 덕분이죠. 한인회 행사에서 만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에요. 준비 과정에서 애슐리는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저는 국제무역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을 때 김도연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하퍼 중위님, 평택에 새로 생긴 반도체 공장에서 외국인 담당 관리자를 찾고 있다고 해요. 이력서를 전달해도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실제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애슐리와 함께 화상통화로 한국 친구들과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퍼 중위님이 귀화하면 저희가 한국문화 시험 대비도 도와드릴게요. 정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영주권은 가능할 거예요. 김도연이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으로 텍사스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 친구들도 우리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낯설기만 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녁식 날 저는 미군 동료들 앞에서 짧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발령받았을 때는 불안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한국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이 되었고 이제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때 우리가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한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율성, 배려,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 정신을. 오늘날의 세계에서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모범이 되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고 몇몇은 자신들도 언젠가 같은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후 짐을 꾸리면서 한국에서 모은 추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하철 티켓, 한복 입고 찍은 사진, 한미연합훈련 기념 패치, 그리고 한국 친구들이 준 작은 선물들까지. 마지막으로 애슐리와 함께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꼭 돌아갈 거야. 비행기를 타기 전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1년 후 저희는 계획대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외국인 담당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고 애슐리는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며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불과 4년 전 한국 관련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한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으로 떠났지만 이제는 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꿈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 세상. 이제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많은 이들의 희망과 꿈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변을 산책하면서 저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들이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경험하며 자라는 모습을. 한국에서의 새 삶은 도전의 연속이지만 가슴 뛰는 모험이기도 합니다. 저희처럼 꿈을 좇아 한국에 정착한 미국인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작은 커뮤니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유대로 이어지는 진정한 우정. 한국, 이 놀라운 나라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 코리안 드림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